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인간은 참 추악합니다. 워낙 많은 범죄 사건을 다루다 보니 별별 인간들이 있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사건의 범인은 정말 추악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도 사건을 끝까지 듣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 절대로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않아야 할 그런 말종입니다. 시간은 2009년 5월 13일, 자정을 막 넘긴 시각이었는데 전라남도 영암군의 경찰서에 한 통의 구조 요청 신고가 걸려왔죠. 앳된 목소리의 여성인데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지금 감금된 상태래요. 마침 아버지가 담배를 사러 잠시 나간 사이 문을 잠그고 신고를 하고 있다는데요. 경찰은 재빨리 문제의 집으로 출동했죠. 그리고 현장에서는 43살의 남성 이향열이 검거됩니다. 친딸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끔찍한 아버지. 아니, 아버지라는 이름조차 아까운 악마.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 후 하나하나 그의 엄청난 과거가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이향열은 무려 지난 17년간 성범죄자로 교도소에 복역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전혀 교화가 되지 않았고요. 사회에 나와서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냈어요. 게다가 이어진 친딸의 증언을 통해 이향열이 은밀히 숨겨왔던 새로운 범죄 사실까지 전부 까발려지게 되는데 알고 보니 그는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우선 1966년생인 이향열은 가정사가 결코 평범하진 않았어요. 부모는 원래 각자 결혼 생활을 하다가 재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서 이향열이 태어났던 거죠. 그러다 보니 아버지 쪽에서 온 자녀, 어머니 쪽에서 온 자녀 이렇게 이복, 이부 형제들과 함께 자라납니다. 안타깝게도 형제들 간의 다툼이 잦았고 이향열은 다소 위축된 유년기를 보냈다고 해요. 또 집안 형편까지 가난해서 초등학교만 졸업한 후에 이후에는 공장에서 일을 했고요. 그는 사춘기를 지나고부터 이성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 관심이 좀 과했는데 어릴 때부터 나이트클럽을 드나들면서 거의 매주 새로운 여성들과 원나잇을 즐길 정도예요. 그런 그가 만 18세가 되던 1984년에 이향열은 16살의 미성년자 김씨와 동거를 시작합니다. 워낙 어린 시절에 좀 불안정한 가정사를 겪었기 때문일까요? 이향열은 온전한 가족을 꾸리고 싶었는지 그때부터 마음을 좀 다잡고 김씨와의 생활에 정착하게 되죠. 2년이 지나 동거녀 김씨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아내와 성관계를 갖지 못하자 성욕을 주체하지 못한 이향열이 범죄를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1987년 1월 27일 그는 마을 논두렁에서 마주친 16살 여학생을 과도로 위협한 후에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은 다행히 금방 발각이 되었고 이향열은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살게 되죠. 그가 교도소에 갔잖아요. 교도소에 있는 동안 동거녀 김씨는 홀로 출산을 했습니다. 동시에 옥바라지도 열심이었고요. 사실 이게 김씨 가족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안쓰럽죠. 아니, 딸이 성범죄자와 사는 걸 좋아할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김씨의 어머니와 오빠는 네가 아직 나이도 어리니까 저 이향열하고 헤어지고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 라고 계속 권유하게 됩니다. 결국 김씨도 마음을 바꿔서 새로운 남성 윤씨를 만나서 연애도 하고 재혼을 하게 돼요. 그는 김씨가 이향열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까지 선뜻 자신의 호적에 올려줬어요. 하지만 반면에 이걸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이향열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내가 출소하는 즉시 김씨와 그녀의 가족에게 복수하리라 다짐했어요. 그들이 부추겼다는 거죠. 결혼을 재혼을 하도록. 그렇게 짧은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나온 이향열. 2년 6개월 받았으니까 한 89년 7월쯤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로부터 대략 1년 후인 1991년 6월 그는 또 다른 범죄로 다시 체포됩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15살 여자 중학생을 감금해서 3번이나 성폭행한 혐의였어요.
그 과정에서 뭐 석궁을 들고 피해자 위협하고 또 되려 피해자 가족에게 200만 원을 요구하는 납치극까지 발생했고요. 다행히 이번에도 잘 검거가 되면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이전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더 높은 형벌을 받았던 거죠. 그렇게 도합 17년간의 징역 생활. 그럼 그가 교도소에서 조금이라도 교화가 되었을까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전혀 반대입니다. 자, 드디어 2005년 10월 출소하게 된 이항렬은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한 조선업체에 취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2년 후인 2007년, 그는 문득 그 과거에 김 씨와의 사이에서 낳았던 친딸의 안부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한 끝에 김 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전의 장모님이죠. 장모님 집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죠. 바로 김 씨가 재혼했던 윤 씨와 사이가 멀어져서 지금 별거 중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분명 이항렬은 과거 김 씨에게 야, 네가 나를 버리고 재혼을 해? 하면서 복수의 칼을 갈았어요. 근데 뭐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좀 변했나 봐요. 이 재혼한 두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전 부인 김 씨와 적극적으로 연락을 다시 주고받게 되고요. 어찌어찌해서 두 사람이 결국 재결합을 하게 돼요. 자, 이때 아내 김 씨에게는 그 원래 이항렬과의 사이에서 낳았던 딸도 있지만 또 동시에 재혼한 윤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도 있습니다. 딸이 총 2명이에요. 그렇게 새로운 가정이 탄생했죠. 이항렬과 김 씨, 그리고 이항렬의 친딸, 그리고 또 의붓딸까지 모두 한 지붕 아래 살게 됩니다. 그 모두가 이 행복이 오래 지속되길 바라고 있었죠. 그러던 2009년 2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이 삶에 또다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항렬이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덩달아 집안 분위기도 좀 냉랭해집니다. 이항렬과 부인 김 씨가 여러 문제로 다투는 날이 많아졌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항렬은 과거에 잊고 있던 이 김 씨를 향한 복수심이 점점 치솟기 시작해요. 근데 그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었던 거예요. 2009년 5월 5일 새벽 12시, 이날 이항렬의 집엔 손님이 와 있었습니다. 바로 동건혁 김 씨 오빠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항렬에게는 처조카인 거죠. 16살인 A양이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녀는 이항렬을 고모부라고 불렀을 거예요. 이날 이항렬은 우연히 방문 사이로 A양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순간 더러운 성적 충동이 일어났고 결국 그는 A양을 억압한 뒤 안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카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가격했어요. 그렇게 본능을 억누르지 못하고 또다시 폭행 성범죄를 저지른 이항렬. 이때 그는 다시는 절대로 감옥에 갈 수 없다는 강한 집념이 생겨요. 그래서 아예 A양을 살해하기로 결심했죠. 빠르게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우선 테이프로 조카 A양의 입을 막고 손과 발을 묶어요. 그리고 여행용 가방에 넣은 다음 자신의 차 트렁크에 실었죠. 그가 향한 곳은 인근 야산입니다. 안매장을 할 작정이었어요. 그래서 트렁크를 열어보니 안에 있던 A양은 이미 사망한 후였죠. 그는 가방채로 A양을 구덩이에 던져넣고 묻어버렸습니다. 이후에 그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행동해요. 먼저 A양의 가방과 운동화는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투기했고요. 또 자기가 어디 있었는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휴게소에 들려서 음료수를 사 먹었고요. 그 다음엔 해남 방조제로 가서 낚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있었는지 증거를 만들어두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서 가족들은 A양이 실종된 걸 알아차렸고 다들 난리가 났죠? 근데 이때 이항렬이 뭐 했는지 아세요? 지가 앞서서 인근 파출소를 가더니 내가 A양 고모부다 라면서 막 다급하게 실종신고를 접수해요. 걱정하는 척 하면서요. 이항렬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A양이 가출한 것처럼 위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핸드폰을 하나 개통해요. 그래서 그걸로 A양인 척 저는 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해요. 너무 소름 돋죠.
그렇게 범행을 저지르고 불과 일주일이 지난 5월 12일 오후 5시. 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침 이날 그는 당시 19살이던 의붓딸, 그러니까 동건혁 김씨가 과거 재혼한 윤씨와 사이에서 낳은 그 윤양과 단둘이 있게 돼요. 의붓딸이 거실에 누워 있었는데 이학년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왜 청소랑 설거지 안 하고 누워만 있어? 이러고 핀잔을 주게 되죠. 그때 윤양이 그걸 제가 왜 해요?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충분히 부녀 간에 있을 수 있는 대화예요. 근데 이학렬은 아니 이게 어디서? 하면서 그녀의 목덜미를 짚더니 그때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윤양이 너무 놀랬죠. 그래서 막 반항을 했는데 반항하는 그녀에게 성폭행까지 저지릅니다. 그리곤 순식간에 목을 졸라 살해했고요. 두 번째 살인이에요. 일주일 만에요. 그야말로 이학렬이 폭주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같은 날 저녁 8시, 이학렬은 동건혁 김씨가 일하고 있는 휴게소 식당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둘은 한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게 되죠. 이후 김씨를 차에 태우고 이학렬이 인적이 뜸한 초등학교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모든 게 끝난 직후 그가 돌변합니다. 나는 너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사랑해. 이 말을 남긴 후에 그는 김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어요. 또요. 근데 사실 이때는요, 이걸로도 모자랐는지 차 안에 있던 케이블을 김씨의 목에 감아서 확인 사살까지 합니다. 분노가 반영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김씨의 시신은 트렁크로 옮겨 실었죠. 지금 일주일 사이에 무려 3차례의 살인을 저지른 건데요. 자, 이때 이학렬은 기왕 이렇게 된 거 아예 김씨의 친정 식구들까지 몰살하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왜 이전에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친정 식구들이 부추겨서 아내가 자기를 배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잠시 후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는데 그는 김씨 친오빠가 사는 목포로 향했어요. 거기에는 18살의 처조카 B양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학렬이 첫 번째로 살해한 A양의 언니이기도 합니다. 이학렬이 B양에게 고모가 너 너무 보고 싶대. 용돈 좀 줄 거야 하면서 꾀어냈어요. 그래서 목포 도착해서 B양을 만나서 함께 차를 타고 이학렬이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새벽 1시 본능을 드러낸 그는 B양을 회칼로 위협한 후 성폭행을 저지릅니다. 자기 조카한테요. 그리고 옷장에 가두었어요. 다시 2시간이 지난 새벽 3시예요. 이때 이학렬의 친딸 이양이 PC방 야간 알바를 마치고 마침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아버지의 범죄 대상이 되었어요. 테이프와 스타킹을 이용해서 딸의 입을 막고 손발을 결박했죠.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다 죽였어. 너도 죽이고 나는 자살할 거야. 이때 그는 딸에게 자신의 지난 범죄 사실에 대해, 그러니까 조카 A양도 죽였고 의붓딸 윤양도 죽였고 엄마 김씨까지도 죽였다는 걸 딸에게 한참이나 떠들어댔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날이 밝았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변했는지 딸의 결박을 풀어줬죠. 그리고 황당한 태도를 보여요. 마지막 소원이니까 한 번만 샤워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너무 역겨워요, 정말. 그는 딸에게 속옷을 갈아입도록 시켰는데 또 이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했고 끝내 친딸까지 성폭행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집에 이 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옷장 속에 피해자 B양이 감금되어 있어요. 조카 B양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다시 다음날 자정이 됐어요. 문득 이학렬은 담배를 사오겠다며 집을 나갔죠. 그리고 바로 이때 친딸이 간신히 경찰에 신고하면서 희대의 연쇄 성범죄자 이학렬이 검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이거 정말 자칫하면 사실 친딸과 조카 B양도 목숨을 잃었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건 정말 이학렬의 폭주 그 자체였어요.
검거된 이학열. 그런데 황당하게도 변명하게 급급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변명할 게 있어요? 가장 먼저 그 살해한 처조카 A양에 대해서는 A양이 자기를 먼저 유혹했대요. 이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말이냐고요. 자기는 행복한 가정을 잘 안정되게 꾸리고 있는데 A양 때문에 가정이 파탄날 것 같아서 그녀를 결국 죽이게 됐다는, 제가 이게 설명하면서도 너무 열이 받아요. 친딸에 대해서는 애초에 성폭행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다른 피해자들은 모두 죽이거나 성폭행했는데 친딸만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딸이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 그랬대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더 이상 변명 듣기도 짜증나요. 결국 2009년 10월 재판에 넘겨진 이학열은 여기서 또 한 번 망언을 내뱉습니다. 제가 피해자를 다시 만나면 또 죽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보시다시피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재판을 담당한 판사, 검사 모두 혀를 내둘렀을 정도고요. 결국 이학열은 살인, 특수강간, 폭행, 청소년 성보호에 의한 법률 위반 등으로 최종 사형이 선고됩니다. 마땅하죠. 그런데 이 와중에 이학열이 항소했어요. 과거 자기가 불우하고 불안정한 가정 환경을 겪어서 일이 이렇게 된 거라는 주장이에요. 또 동거녀 김씨가 자기를 배신하고 재혼하니까 충분히 분노할 상황 아니냐라는 설명. 이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되었고요. 2010년 3월 결국 형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 12년이 지난 현재 이학열은 집행 대기자 신분으로 국내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절대로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않아야겠죠. 이 사건 피해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관계였습니다. 게다가 자기랑 같이 살게 된 아내, 그 다음에 딸, 3명의 목숨을 빼앗고 엽기적인 성폭행 저지른 이학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사건 전에 이미 17년 복역했어요. 근데 나와서 오히려 더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오히려 더 큰 공포로 다가옵니다. 아니, 그동안에 교화된 거 맞아요? 무의미한 17년 아니었던가요? 범인을 검거했다는 것 자체로 우리가 안도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게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범죄자들이 충분히 죗값을 치르고 교화돼서 사회에 나오거나 혹여나 끝내 교화가 되지 않다면, 그런 악랄한 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걸 분명히 구분하고 사회와 영영 분리시키고 격리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저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이학열이 이 사회로 돌아오지 않게 만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형 집행이라도 말이죠.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이곳에 살던 30대 주부 문 씨는 오전 내내 집안일을 해두고 오후가 돼서는 좀 이따 학교에서 돌아올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후 1시 초인종 소리가 울렸죠. 아이들이 올 땐 아직 아닌데, 살던 아파트를 얼마 전 전세로 내놨는데 마침 이날 집을 보러 오겠다는 전화를 받은 상황입니다. 문 씨는 그 사람들인가 싶었고 별 의심 없이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되죠.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집안에 침입한 남성은 문 씨를 위협하더니 노끈과 비슷한 어떤 얇은 물건으로 그녀를 목졸라 살해했죠. 이후 안방에 있던 지갑을 들고 범인은 유유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학교에서 돌아온 문 씨의 딸은 이 처참한 광경을 그대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딸의 나이는 고작 11살이었습니다. 1998년 10월 27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몸에서 범인의 체액을 확보합니다. 혈액형은 AB형인 걸 확인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외에 이렇다 할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조사해보니까 사건 당일 집을 보러 가겠다며 문 씨에게 걸려온 전화는 범인이었습니다. 그는 추적을 피하고 신분을 숨기기 위해 공중전화를 이용했는데요.
즉 그렇다면 그는 이미 범죄 대상을 물색했다고 볼 수 있겠죠. 주부 문 씨는 얼마 전 벼룩시장에 전세 광고를 냈습니다. 인터넷이 활발하지 않았던 90년대 후반만 해도 이런 생활정보지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흔했는데요. 불행히도 이게 곧 범행 타겟으로 이어진 겁니다. 경찰은 이 사건 또한 범인이 생활정보지를 보고 대상을 미리 정한 계획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3시 문 씨 남편 명의 체크카드로 150만 원이 빠져나간 기록이 확인됩니다. 이 카드는 범인이 훔쳐간 지갑 속에 들어있던 것이었죠. 그가 이 카드로 서울 종로구 을지로에서 무려 10번에 걸쳐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경찰이 그 경로를 추적했고요. 천만다행으로 현금 인출기 중 한 곳 CCTV에 그의 얼굴이 찍혀 있었죠. 비록 아주 선명하지 않은 흑백 화면이었긴 했지만 얼굴을 알아보기엔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사진이 당시 CCTV에 찍힌 범인의 얼굴입니다. 경찰은 이 사진을 전국에 공개했고 방송을 통해서도 사건을 알리면서 범인 검거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공개된 인상착의는 윤곽이 뚜렷하고 얼굴이 약간 네모난 편, 최소한 170cm 키에 20대 후반 남성. 자, 그렇다면 체액을 통한 DNA도 있고 혈액형도 있고 범인의 얼굴도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다 잡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불행히도 수사에 별 진전이 없는 채 그냥 2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결국 2000년 수사본부마저 해체되면서 사건은 미제로 남게 돼버렸죠. 엄마를 잃은 한 가족은 비통함 속에 살아야 했고 특히나 엄마의 끔찍한 마지막 순간을 본 딸은 심각한 트라우마 속에 겨우 삶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을 풀어줄 범인 검거, 여기엔 영 답을 못 찾는 듯 했는데요. 그러던 사건 발생 18년이 지난 2016년 6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문 씨 사건의 재수사가 시작됩니다. 지난 98년도에 당시 수사팀 막내였던 김응휘 경위가 광역수사대 1팀 팀장으로 배치된 게 계기였습니다. 광역수사대, 여기는 경찰서와 다르게 하나의 사건에 더 넓은 범위로 오랜 시간을 들여서 수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수사팀이 꾸려지고 증거와 단서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용의자를 추적했죠. 18년 전의 수사와 가장 달라진 점은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덕에 증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건데요. 당시 범인의 추정 연령대가 20대였다라는 점을 토대로 수사팀은 비슷한 연령의 동종 전과자들을 모조리 추려내는데 그 수가 무려 8,000명가량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범인과 동일한 AB형만 선별해내니까 125명이 남게 되죠. 자, 이 추려진 125명, 그리고 과거 CCTV에 남겨진 그 범인의 얼굴을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물론 18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범인 얼굴도 많이 변했겠지만 그래도 분명 닮은 사람이 나올 거라는 희망이었죠. 사건과 관련성이 있으면서 얼굴까지 닮은 유력한 용의자를 끊임없이 압축하고 추려낸 결과 마침내 단 한 명이 수면에 떠오릅니다. 44살의 오우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CCTV 속 얼굴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이놈이구나. 이후에 수사는 속도가 붙게 되죠. 일단 오 씨의 DNA와 범인의 걸 대조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오 씨의 DNA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당장 오 씨가 과거에 범인의 얼굴과 닮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구속 수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당사자한테 가서 DNA를 요구한다? 순순히 내줄 리가 없겠죠. 이런저런 고민 끝에 결국 수사팀은 잠복을 선택했습니다. 김 팀장님은 오 씨가 거주하고 있던 경기도 양주시의 아파트를 맴돌면서 그를 날카롭게 주시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 씨가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핀 후 꽁초를 밖으로 던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김 팀장은 이걸 놓치지 않고는 곧장 그 꽁초를 확보했고요. 바로 국가수에 보내게 되는데요.
이 숨막히는 미제 사건 추적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100% 일치. 살인사건의 범인을 18년 만에 드디어 찾아낸 겁니다. 2016년 11월 18일 오 씨는 자택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라는 경찰의 말에 무슨 말이세요? 라고 되물으면서 뻔뻔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곧이어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자 태세를 바꿨고 경찰서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모든 범행을 순순히 자백합니다. 오 씨는 문 씨를 살해한 이후에도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특수강도 전과가 3번이나 더 있었죠. 심지어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그는 아이까지 있는 어엿한 가장으로 살아오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본성을 숨기고 평범한 삶을 꾸며냈던 오 씨. 하지만 가면은 끝내 벗어지게 됐죠. 오 씨가 자백한 살해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1998년 10월 27일 낮 12시 32분. 당시 26살이던 그는 생활정보지를 보다가 전세로 나온 아파트를 발견했죠. 그리고 공중전화로 가서 집을 보러 가겠다고 전화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잡고 1시 20분에 문 씨 집을 방문했는데 여기서 두 사람의 뜻밖의 언쟁이 오갑니다. 문 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낮춰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문 씨가 아니 보증금도 없이 집을 보러 다니세요? 하면서 단칼에 거절했던 거죠. 그런데 순간 이 말은 범인 오 씨의 자존심을 건드렸고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폭발하면서 그는 우발적으로 문 씨를 살해하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무차별적인 폭행이 이어졌고 문 씨가 쓰러지자 손을 결박한 후 차고 있던 허리띠로 문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전말. 2016년 12월 경찰은 오 씨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오 씨는 계속해서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살인에 대해 전혀 고의가 없었다라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마지막 재판부의 판결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 씨는 1심에서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죠. 무기징역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 그건 공중전화였습니다. 오 씨는 이 문 씨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다는 건 이미 범행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행동이라고 판단된 거죠. 오 씨가 판결에 불만을 갖고 바로 항소합니다. 하지만 2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확정됩니다. 그는 현재 감옥에 복역 중입니다. 오래간만에 이 금사파에서 범인이 검거된 아주 통쾌한 사건인데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18년 전 그때는 왜 오 씨를 잡지 못했는지 지적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건 강력범죄의 수사 방식이 가진 어떤 치명적인 허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 강력사건을 수사할 때 비슷한 수법을 가진 동종 전과자들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말은 즉슨 범인이 동종 전과자가 아닌 이상 용의선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겠죠. 오 씨가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1998년 그때 오 씨는 성범죄 전과가 없는 사람이었고요. 자연스럽게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았죠. 그나마 시간이 지나면서 오 씨가 성매매 알선이라는 전과가 추가되면서 2016년 재조사가 진행될 당시 동종 전과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과거와 현재, 지금까지도 수사팀이 오 씨의 DNA를 확보하고 사진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후보 명단에 있다는 것만으로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광역수사팀의 끈질긴 추적 덕분이겠죠. 한편 18년 만에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에 문 씨의 유가족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처음엔 믿지 못하면서 당황해했다고 합니다. 이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사를 진행했는지 알게 되고는 깊은 감사를 표했죠. 사건을 지휘했던 김 팀장은 무엇보다 사망한 엄마를 최초 목격한 당시 초등학생 딸이 늘 마음에 걸려왔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어엿하게 성인이 된 그녀가 고맙다라고 인사하는 모습에 김 팀장은 그제서야 마음속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팀장님은 사건이 발생한 이래로 범인이 검거될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CCTV에 찍힌 범인의 사진을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결론만으로 이 사건을 알게 되는 시청자이기 때문에 경찰이 왜 범인을 못 잡냐라고 다소 쉽게 비난할 수 있지만 그들 또한 해결하지 못한 강력 사건은 아주 오랫동안 응어리처럼 마음에 품고 있고요.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하죠. 범인을 꼭 잡고 말겠다는 그 강한 의지가 마침내 하나의 미제 사건을 해결해낸 겁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미제 사건과 잡지 못한 범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현장에 흔적이 남아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잡힐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오늘의 사건. 사명감을 가지고 검거에 힘쓰신 김응희 팀장 이하 광역수사대 1팀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